안녕하세요. 클래스가 남다른 고품격 주식방송 주식왕 클래스 2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들의 사치가니 피해 사례가 나날이 늘고 있는데요.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을 요구하는 등의 모든 불법 행위를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상군 전문가님과 함께할 수 있는 방법 화면으로 살펴보시죠. 네, 노란톡발 QR코드를 이용해서 참여하는 방법입니다. 휴대폰으로 노란톡을 오픈하시고요. 이 채팅방 목록을 클릭하시면 메뉴 오른쪽 상단에 돋보기 모양이 나옵니다. 클릭을 해주세요. 네, QR코드 스캔 버튼이 나옵니다. 클릭을 해주시면요. 지금 이 화면을 스캔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QR코드를 촬영한 뒤에 상군 전문가 톡방에 입장한 뒤 비밀번호 6724를 입력한 뒤에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검색을 통해서 들어오는 방법도 있어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왕 상군이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비밀번호 6724 꼭 기억하신 뒤에 입력해 주신 뒤에 참여를 해주시길 바랄게요. 그럼 톡방 분위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께 상군님께서 글을 남겨주셨네요. 성심성의껏 봐드릴게요. 근데 일단 먼저 받은 것들부터 순차적으로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저희가 공평한 이 진행을 위해서 순차적으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주식님께서 들어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안녕주식님 혹시 종목에 대한 고민 있으시면 종목 고민도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진입 목적 자세히 쓰셔야 해주신댔어요. 라고 민프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단타인지 중기인지 잘 남겨주시면 전문가님께서 남겨주신 만큼 성심성의껏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 이렇게 또 종목에 대한 고민 남겨주고 계십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이번 코드는 주식왕 필살기 코너입니다. 전문가님의 강의를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인데요. 전문가님 오늘 어떤 내용을 준비하셨다고요?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테이퍼링에 대해서 개념 잡아드리고 그리고 이제 이게 진행이 됐을 때 네.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를 준비해봤습니다. 좋습니다. 이 테이퍼링에 대한 강의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뉴스를 볼 때마다 나오죠. 시황을 볼 때마다 테이퍼링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네. 뉴스를 보면서 테이퍼링 하면 안 좋은 거구나 라고 인지하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념을 좀 잡아드리려고 합니다. 개념을 잡고 나서 지금 테이퍼링이 진행이 됐을 때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 가능성이 높은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든 반응을 했을 때 우리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간략하게 이해하기 쉽게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테이퍼링에 대한 개념을 한번 잡아볼게요. 지금 요거 한 번만 띄워주시면 개념이 뭐냐면 네이버 이제 사전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네. 경기 침체기에 경기 회복을 위하여 각종 완화 정책과 과잉 공급 뭔 소리야? 이거 읽다가 가독성도 떨어지고 뭔 소린지 그러니까 설명 이거를 테이퍼링이 뭐야? 이래서 네. 궁금해서 쳐봐도 무슨 얘기인지 이해를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네. 그냥 단순하게 테이퍼링이 안 좋은 건가 보다라고 생각해버릴 가능성이 높아서 일단 개념을 이해하기 쉽게 조금만 풀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일단 양적 완화 정책 규모를 점진적으로 축소해 나가는 것. 이것도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양적 완화가 뭐야? 양적 완화가 뭐냐면 지금 네. 경기가 안 좋아. 네. 경기가 안 좋은데 지금 그냥 이대로 내버려두면 계속 구렁텅이로 빠질 것 같아. 이런 거를 막기 위해서 정부 중앙은행이 돈 풀기 정책을 하는 겁니다. 경기 이제 통화량이 좀 돌고 이렇게 해야 경기 활성화가 돼야 경기가 정상적으로 굴러가고 경기가 이렇게 떨어지는 거, 안 좋아지는 걸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 중앙은행에서 돈 풀기 정책을 하면서 경기 활성화를 반강제적으로 이렇게 돈을 풀어서 이렇게 활성화를 시키는 걸 양적 완화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해를 하면 되는데 이 금리 그 양적 완화를 하는 방법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금리 인하를 볼 수가 있죠. 네. 그리고 국채 매입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거를 해줘야 그나마 경기가 이렇게 침체되지 않고 굴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한도 끝도 없이 금리 인하, 뭐 안 그래도 이미 제로금리 해가지고 이제서 길이 금리 인상을 조금씩 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 한도 끝도 없이 중앙은행에서 계속 국채 매입을 하면
정부 입장에서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하더라도 한계가 있고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양적 완화를 한 이유 자체가 경기 활성화, 경기가 잘 굴러갈 수 있도록 환경 조성을 해주려고 한 건데 잘 굴러가면 계속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건강하게 경기 활성화가 되어 있다면 점차적으로 줄여나가야겠죠. 점차적으로 줄여나가야겠죠가 테이퍼링입니다. 국채 매입 한도 끝도 없이 할 수 없고 금리 인하 한도 끝도 없이 계속 할 수 없습니다. 경기 활성화 제대로 굴러가고 있어? 그러면 점진적으로 이 정부 지원 정책을 줄여나가는 거죠. 봅시다. 그러면 테이퍼링이 안 좋은 건가요? 테이퍼링 필요하죠. 네. 안 제가- 좋다고 할 수가 있나요? 어차피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그러니까요. 테이퍼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양적 완화가 애초에 경기가 안 좋으니까 잘 굴리기 위해서 돈을 풀었던 건데 돈을 풀었던 걸 이제 점차 그만하려고 한꺼번에 갑자기 안 하는 게 아니라 점차적으로 조금씩. 그만하려고. 왜? 경기가 잘 굴러가니까. 네. 지금 결국 그 말이 뭐냐면 테이퍼링을 한다? 금리 인상을 한다? 아, 경기가 정상적으로 굴러갈 수 있을 수준까지 올라왔나 보다. 경기가 이제는 정부에서 돈 풀기 정책을 안 해도 되나 보다라고 좋게 받아들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테이퍼링을 하면 왜 사람들이 위축이 되는가? 왜 위축이 되죠? 더 이상 돈 풀기 정책을 안 하면 다시 경기 힘들어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투자 심리가 흔들리게 됩니다. 네. 일단 추가적으로 좀 더 얘기를 하자 보자면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 FOMC에서 테이퍼링에 관한 얘기를 발표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테이퍼링 얘기가 언제부터 나왔죠? 이미 몇 달 전부터 얘기를 했습니다. 몇 달 전부터 얘기를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테이퍼링이 완전히 나쁜 게 아닌데 테이퍼링을 한다고 하면 투자 심리가 바짝 위축이 되면서 공포감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미리미리 예방주사 막 놓고 걱정하지 마. 테이퍼링 별거 아니야. 경기가 좋아졌기 때문에 하는 거야. 쫄지 마. 이런 얘기를 계속 해왔던 겁니다. 미리 예방접종을 맞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테이퍼링이 이제 다 알고 있는데도 왜 무섭냐라고 한다면 이전에 기록이 있어서 그래요. 예전에 이제 그 신흥개발국이라든가 이제 각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 그런 나라들은 이제 국가적인 정책으로 인해서 중앙정부에서 지원 정책을 하면서 이렇게 경기 활성화를 강제로 이끌어냈는데 그거를 줄이게 된다면 갑자기 이제 디폴트라든가 이렇게 갑자기 경기가 급격하게 안 좋아지는 경우가 종종 나오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이퍼링 진짜 괜찮다고 경기 좋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처럼 예전에 그 기록들처럼 굉장히 안 좋아지는 거 아니야? 라고 이런 심리가 이제 기억 속에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공포로 적용을 하는 건데 저는 그래서 FOMC에서 무슨 얘기가 나올까요? 테이퍼링 뭐 언제부터 할 거야? 라는 얘기밖에 더 나오지 않을까? 내일부터 할 거야 혹은 뭐 다음 달부터 할 거야 등 어쨌든 저쨌든 하긴 할 거야 라는 얘기가 나오긴 나올 건데 사실 이미 충분히 예방접종을 맞았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뭐 크게 지수에 영향을 얼마나 끼치겠어 라고 생각을 하지만 또 다르게 시야를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이제 그 좀 정치적인 얘기라든가 이걸 살짝만 섞어서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금리 인하는 트럼프 때부터 계속 해왔습니다. 테이퍼링 그때부터 계속 하고 있었어요. 근데 트럼프는 아마 아시겠지만 전형적으로 시장 친화적인 인물입니다. 경기 활성화, 경기를 이렇게 이끌기 위해서 뭐든지 하는 좀 그런 쪽의 그 대통령이었었죠. 그리고 만인에게 공평한 트위터를 하면서 꼭 굳이 공식 입장 발표를 보지 않더라도 경기 지표 발표를 보지 않더라도 트럼프 트윗만 보면 어느 정도는 좀 이렇게 미리 예상할 수 있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좀 우스갯소리로 나왔던 얘기들도 있었죠. 트럼프는 분명히 해외 선물을 할 것이다. 트럼프 트윗 하나에 지수가 맞습니다. 굉장히 네. 요동을 쳤었기 때문에 그런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였었지만 지금은 대통령이 바이든이죠. 미국 얘기하는 겁니다. 바이든인데 바이든은 트럼프랑 또 성격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지향하는 바가 좀 다르죠. 바이든이 취임하자마자 먼저 우선적으로 했던 얘기가 뭐냐면 세금 올리기부터 시작했죠. 법인세 때리고 뭐하고 그리고 그린 에너지 활성화하면서 친환경적인 어떻게 보면 좀 넓게 본다면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는 겁니다. 당연히 친환경 가야지. 그리고 여태까지 돈 많이 풀었으니까 법인세 때리면서 다시 이제 세제 이거 회수하고 이래야지. 근데 트럼프랑은 정반대의 입장이었던 거죠. 트럼프는 다 필요 없어.
코로나가 뭐건 경기 올라와 해가지고 나스닥 말도 안 되게 뭐 그 미 증시를 굉장히 강하게 이끌었었습니다. 그런 이제 트럼프의 정책이랑 바이든의 입장이 다르다는 거죠. 테이퍼링을 직접적으로 하게 된다면 뭐 친환경 정책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경기를 경기를 시장을 이끌 만한 그런 정책은 사실 아니고, 그리고 법인세를 올린다는 것 자체가 결국은 기업한테는 부담으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이 상황에서 테이퍼링까지 그럼 뭐 기업도 힘든게 이끌어가고 있고 친환경 정책하면 어쨌든 여기에 세금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쏟아 부어야 되고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데 기업 입장에서는 경기 자체에서는 조금 힘든 상황이지 않겠어? 근데 이 타이밍에 테이퍼링 진행하면서 국가 지원 정책도 줄이고 금리 인상까지 한다고 그러면 전반적으로 다시 경기가 힘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같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툭하면 뭐 경기가 지수가 조금만 내려앉았다면 테이퍼링 우려, 금리 인상 우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지금 여태까지 한 얘기들이 사실 누구나 다 아는 얘기들입니다. 검색만 해도 바로 나오는 얘기들을 테이퍼링 그냥 안 좋은 거 이렇게 이해하지 말고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고 저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고 개념 정리가 확실하다면 그리고 정치적인 부분이라든가 정책적인 부분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분석하고 해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개념은 확실히 잡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준비해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장기와 단기 이 채권 금리가 이 테이퍼링과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라는 주제로 오늘 이 테이퍼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더 자세한 강의를 톡방에서 또 네. 해주시죠?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네, 매일 날마다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맛보기로 테이퍼링에 대한 이야기를 남겨주셨고요. 톡방 참여하시면 매일 수시로 또 강의를 진행해 주십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왕 상군이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강의 들으실 수 있으시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더 이야기를 나눌 게 있나요? 여기가 코멘트 하나만 달고 알겠습니다. 제가 날마다 카톡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네. 뭐 미리 준비해 둔 거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근데 가끔 이미 우리가 옛날에 했어. 혹은 오늘 내가 궁금해. 나 유상증자가 뭔지 궁금해. 혹은 여기 톡방에 올랐듯이 권리락이 뭐야? 라고 하면은 자, 그럼 오늘 권리락 합시다 해가지고 풀어드리기도 합니다. 즉 소통하면서 교육까지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네. 들어와 오셔서 많이 질문하셔라. 사실 너무 뻔한 그냥 검색해도 바로 나올 만한 내용들을 하면 아까도 말했지만 잔소리하고 가르쳐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너무 뻔한 이야기는 잔소리를 들으셔야 한다는 점까지 기억을 해주시고요. 톡방 수익률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전문가님이 톡방이 네, 지금 나왔네요. 표가 나와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전문가님? 지금 원래 매일 주식 수익률 표만 가지고 오다가 이번에는 선물 수익률 표를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뭐 네. 주식도 여전히 수익은 좋습니다. 근데 주식은 수시로 또 톡방에서 얘기를 하니까. 근데 선물이라는 건 아마 잘 아시겠지만 지수 흐름은 거의 비슷한데 네. 대응 매매 방식이라든가 대응 전략이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선물에 대한 개념은 톡방에서 한 번 더 설명드리고 그리고 미디어로도 나중에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건데 선물 수익률표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지금 이 수익률표는 8월 겁니다. 8월에 거의 이제 대체 공휴일이라든가 이제 수익 기록이 없는 거는 제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매매를 하지 못한 날 빼고는 거의 매일 꾸준히 매매를 진행하고 있는데 네. 지금 8월 합산 수익은 985만 원을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이거를 네.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다고 하는 게 선물 수익은 이제 계약 수에 따라서 수익률이 천차만별로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소계약수로 진행을 하고 있다는 거. 요거는 선물에 대한 개념을 조금 알아야 이해를 하는데 네. 소계약수로 진행을 하는데 이 정도 꾸준히 수익 나면서 누적 수익을 기록했다고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9월, 그리고 요거는 10월까지 꾸준히 수익 누적해 나가고 있습니다. 국선장, 항생장, 그리고 야간장까지 미 증시까지 전부 다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물론 저도 항상 빨간불만 뜨면 좋겠는데 종종 한 번씩 손실이 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론적으로 승률로 따진다면 네, 대부분이 빨간색인데요. 80에서 90%의 수익률을 네. 기록하고 있고 누적 수익도 굉장히 두둑하게 가고 있다. 충분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들어오셔서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톡방에서 정보 빠르게 전달해 드리고 주식 종목
체크해드리고 종목 분석해드리고 교육해드리고 선물까지 다 해드리고 있다. 하루가 모자라겠는데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주말에는 잠만 잡니다. 네, 전문가님 주말에는 진짜 잠만 주무시는 전문가님이십니다. 이렇게 주식과 해외 선물까지 아울러서 이렇게 잘 하시는 전문가님이시니까요. 많은 분들 참여 부탁드릴게요. 스캔으로 들어오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스캔 촬영하시면 QR코드를 촬영을 해주시면 들어오실 수가 있는데요. 비밀번호 6724를 꼭 입력한 뒤에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코너 넘어가 보도록 하죠. 네, 이번 시간은 종목 클래스 코너입니다. 오늘장 이슈됐던 종목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퓨처캠 살펴보도록 하죠. 파이프라인 저평가 증권가 분석에 강세를 보였습니다. 퓨처캠 12% 상승을 하면서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19,250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퓨처캠 전문가님 어떻게 보십니까? 퓨처캠이 지금 오늘 상승한 이유가 파이프라인 저평가 때문에 강세를 보였다고 하고 있죠. 파이프라인이 뭐죠? 파이프라인 보통 파이프라인을 다졌다. 뭐 시스템 뭐 모르겠습니다. 그냥 검색을 하고 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하자면 사실 석유나 천연가스를 수송하기 위한 관로죠. 막 이렇게 펼쳐놓은 파이프라인을 네. 일반적으로 말하는데 그렇습니까? 제약 업계에서 파이프라인이 뭐냐면요. 네. 연구 개발 중인 신약 개발 프로젝트를 의미합니다. 이야기 좀 애매할 겁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하자면 네. 보통 개발 신약을 프로젝트. 네. 개발하려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죠. 그렇죠. 장기간 연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제품군을 이렇게 미리 뭐 쉽게 얘기하자면 이것저것 미리 준비를 많이 이렇게 준비를 해놔야 됩니다. 네. 준비를 해놓고 이거를 여기다도 적용시키고 저기다도 적용시키고 막 이래야 됩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파이프라인은 제약 사업의 경쟁력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이런 것들을 준비해놔야 이 상품도 개발하고 이 약도 개발하고. 그냥 경쟁력이 저평가됐다고 하면 되는데 너무 어렵게 쓴 그러니까 거 아닙니까? 파이프라인이 뭔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런 설명을 했고요. 네네네. 그래서 애초에 파이프라인을 이 단계, 이 경쟁력으로 말하는 게 애초에 신약을 개발하는 단계가 연구, 임상, 1상, 2상, 3상, 허가, 승인, 검토 이 과정을 모두 다 일괄해서 말할 수가 있는데 이런 시스템을 갖춰놓은 것 자체가 지금 이 퓨처케미에서 가지고 있는 이 파이프라인이 네. 굉장히 중요한 파이프라인이고 넓게 통용될 수 있고 사용될 수 있는 이 파이프라인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상승을 했던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매출도 그렇네요. 좋습니다. 네. 보통 일반적으로 제약바이오 업체는 매출이 안 좋을 수밖에 없죠. 왜? 연구 비용 투자가 굉장히 많이 네. 들어가기 때문에. 근데 이 파이프라인을 일단 갖춰놓은 기업들은 제약바이오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는 이렇게 상대적으로 네.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재무가 조금은 나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 파이프라인을 갖추기 위해서도 이미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근데 이 중에서도 중요한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어쨌든 매출액은 늘어나고 있다. 뭐 물론 영업이익은 적자 지속이지만 당기순이익 흑자 전환하고 있고 등등 저평가 기대감이 충만하다라는 게 시장의 평가고 오늘 12.5%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전립선암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회사이네요. 방사선 의약품 네. 전문으로 하고 있는 회사인데 네. 차트를 한번 보고 가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차트를 한번 보면은 고점이 명확히 눈에 보입니다. 25,000원 라인이 가장 중요한 저항 라인이 네. 되겠죠. 지금 뭐 굳이 5년 전, 6년 전 얘기까지 할 필요까지는 없겠지만 그래도 명확히 5년 전에도 뭐 7년 전에도 그리고 5년 전에도 작년에도 올해도 25,000원을 찍었습니다. 네. 그리고 좀 확대해서 본다면 차트상으로 어쨌든 지속적으로 꾸준히 상승 파동을 꾸준히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상승 여력은 좀 다르겠지만 이 지지 라인을 상승 추세 지지 라인을 확실히 지켜주면서 전저점 돌파하면서 슈팅, 전저점 돌파하면서 슈팅, 전저점 돌파하면서 슈팅 나오고 다시 한번 쭉 시세를 반납했지만 결과론적인 얘기겠지만 주요 상승 추세를 무너뜨리지 않고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높아지네요. 지금 상승 추세를 제대로 밟은 타이밍에서 저평가 얘기를 들었다. 그리고 중요한 저항 라인인 주요 이평선인 61이평 돌파 안착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
목표가는 어디로 설정하는 게 좋을까요? 25,000원. 25,000원까지는 네. 충분히 열려 있다. 뭐 네. 물론 추가적으로 호재빨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좀 받아줘야겠지만 상승 추세 라인을 무너뜨리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25,000원까지는 기대해 볼 만한 종목이다. 근데 이 기간이 언제 갈 건데? 그러니까요. 7년 전에, 8년 전에 한번 갔었고요. 한 7년 전에 한번 갔었고, 작년에 한번 갔었고, 2016, 18, 네, 올- 21. 네. 네, 올 8월에 한번 갔었습니다. 네. 뭐 다시 25,000원이 언제 갈지는 확신할 수 없겠으나 네. 상방으로 열려 있는 것 맞다. 기대감이 충분히 받쳐주기만 한다면 25,000원까지는 갈 수 있을 만한 종목이다. 전제는 상승 추세가 무너뜨리지 않는다는 선에서. 전제 하에서. 네. 잘 들어봤습니다. 퓨처캠에 대한 차트 분석까지 도와주셨네요. 다음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네, 대유 플러스입니다. 대유 플러스 LG전자가 이 시그넷 EV 대기업 최초 전기차용 충전기 개발 소식에 이 협력사로 부각이 되면서 대유 플러스가 오늘 강세를 보였습니다. 9% 상승을 했고요. 이 1,525원까지 올랐네요. 장중에는 1,670원까지 오르기도 했는데 이 대유 플러스 전기차용 충전기 개발을 했네요. 어떻게 보십니까? 전기차용 충전기 개발을 대유 플러스가 있나요? 아, LG전자가 있죠? LG전자가 했고 이게 협력사이군요. 봅시다. 아, LG전자부터 볼 필요가 있겠죠. LG전자가 중요하네요. 사실. LG전자 네. 주가 흐름 어떻죠? 요즘 많이 약해요. 네. 힘들어요. 그 마그나랑 협력했을 때 저 당시에 그 작년 연말쯤에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네. 그 당시에 제가 이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빅테크 기업이 뭐가 있냐라고 했을 때 저는 LG를 굉장히 강하게 어필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직후쯤에 불과 한 1, 2주쯤 후에 마그나랑 협력을 하면서 네. 자동차 관련해서 엄청나게 강한 흐름을 보여줬는데 그 이후로 좀 시세 반납을 하면서 박스권을 굉장히 오랫동안 유지를 하다가 네. 지금 지난 9월에 박스권 14만 원을 이탈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지금 11만 5천 원 정도, 12만 원 라인을 지켜주고 있긴 한데 지금 대기업 최초로 시그넷 EV랑 협력해가지고 전기차용 충전기 개발 소식이 있었어요. 네. 근데 큰 이슈를 아직은 가지고 오지 못했습니다. 네. 왜? 일단 전기차 충전기 얘기를 정말 예전부터 저는 많이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저는 충전기뿐만이 아니라 충전소 인프라부터 해가지고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셨군요. 실제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종목이 저는 현대백화점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현대백화점 큰 뭐 마트라든가 백화점 네. 쪽에 전기 충전소가 우선적으로 들어올 거다라는 얘기가 있었었기 때문에 인프라 쪽이 펼쳐지게 된다면 이중적인 재료죠. 이 전기차를 충전하기 위해서라도 백화점을 와서 이제 매출까지 상승을 유도하는 그런 효과를 기대하고 꽤 오래전부터 예의주시했었는데 지금 충전기 볼 때가 아니었죠. 이제 전기차 이슈 받고 부품 이슈 받고 있는데 충전기 순서가 아직은 아니었던 거죠. 네. 네. 아직은 아닌데 네. 지금 LG전자가 대기업 최초로 충전기 쪽을 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대감이 있는데 네. LG전자는 꿈쩍도 안 했어요. 네. 근데 관련이 있다는 대유 플러스는 강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뭐 물론 압도적인 강한 흐름을 보여준 게 아니라 이미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었던 대유 플러스인데 플러스였네요. 네. 오늘 이슈 주목을 받았던 건 그러네요. 이거랑 관련이 있어서 그렇다. 근데 실질적으로 얘네가 충전기 개발했냐가 아니죠. 국내에 설치된 시그넷 V 충전기를 유지 보수하기로 한 바 있는 회사. 좋습니다. 관련이 있긴 있습니다. 네. 약간 직접적인 있네요. 관련인지 약간 아니면 있어요. 네. 뭐 우리 마치 그런 거죠. 대학 동문인 것처럼 뭐 파평윤 씨처럼 약간 정치 테마 같네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니까. 관련이 없는 건 아닙니다. 네. 없는 건 아닌데 네. 직접적인 연관이라고 할 수 있는가라고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데이비 플러스 같은 종목은 사실 꼭 이게 아니더라도 정보통신 산업을 주요로 하고 있고 주 고객사가 KT나 SK 브로드밴드, U+ 등등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괜찮아요. 매출도 네. 괜찮고 영업이익은 조금 안 좋긴 한데 네. 뭐 어쨌든 전반적으로 애초에 이 회사가 나쁜 회사가 아니에요. 네. 좋은 흐름을 유지하고 있는데 대기업이랑 연관이 있나 봐 이러면서 이제 좀 이슈를 받은 건데 이 이슈 하나만 보고 이 종목을 중장기적으로 접근한다던가 하는 방법은 썩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이 이슈도 있네. 그럼 다른 재료들 뭐야?
앞으로 향후 비전이 괜찮나? 이런 식의 접근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대응 전략을 간략하게만 설명드리자면 네. 누가 봐도 가장 중요한 이평선은 역시나 121일평이죠. 네. 121일평의 지지를 받으면서 상승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는데 살짝 이탈했으나 재차 온갖 주요 단기 이평선, 중기 이평선 전부 다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라고 한다면 121일평을 이탈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서 1,900원까지 노려볼 수 있을 만한 종목이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단순하게 이 충전기 개발 소식 때문에 진입하는 게 아니라 다른 부분들을 다 체크하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좀 더 합리적인 접근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대유 플러스에 대한 이야기까지 남겨주셨습니다. 다음은 에코프로비엠 살펴보도록 할게요. 에코프로비엠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의 강세를 보였습니다. 네, 오늘의 종가 상황 살펴보도록 하죠. 에코프로비엠입니다. 42만 5천 원의 마무리가 되었네요. 5% 상승을 했습니다. 오늘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좀 좋았습니다. 에코프로는 15%, 에코프로 BM은 5%, 에코프로 HN 4.8% 오름세였는데요. 에코프로가 오늘 굉장히 잘 갔네요. 15.7%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에코프로 BM은 5% 상승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차트 네. 어떻게 보이세요? 와, 높다. 작년부터 꾸준히 네. 상승을 하고 있는데 저때 샀어야 됐는데. 네. 그런 이 블라방 네. 스타일에 대한 전형적인 발언이었습니다. 어쨌든 작년부터 꾸준히 상승을 하고 네. 있고 올 하반기부터 굉장히 강력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개별 주가 단가가 좀 높은 편이기도 하고 상대적으로 엉덩이가 무거운 편인 것도 사실입니다. 엉덩이가 무거운 종목이 이 정도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얼마나 힘이 좋으면 네. 이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애초에 이 종목은 지금 NCA 분야에서 스마트 모터 광산에 이어 지금 세계 점유율 2위를 달성하고 있고 향후 비전도 좋고 네. 재무도 좋고 네. 그러니까 돈을 예전에도 잘 벌었고 지금도 잘 벌고 앞으로도 잘 벌 것이다 라는 게 어허. 빤히 보이는 종목은 맞아요. 네. 거기다가 원래 엉덩이도 무거운 종목이었어. 근데 이 정도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이 호재들이 이 주가의 영향을 받은 것인가? 받았죠. 충분히 주가 상승하고 있으니까. 네. 근데 여기서 이 충분히 주가의 영향을 받았으면 이제 끝이야? 모르죠. 모르는데 이 기준을 잡을 필요가 있는 거죠. 저는 여전히 이 종목은 앞으로도 꾸준히 좋은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거의 준 대장격에 가까운 종목이기 맞습니다. 때문에 네. 충분히 좋은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있는데 상승 추세가 이 폭이 결코 작지 않습니다. 네. 불과 1년 전만 하더라도 17만 원이었던 종목이 지금 42만 원, 42만 원. 거의 이제 300% 가까이 뛴 그러니까요. 종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비전이 좋습니다. 그러면 이 종목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해야죠. 네. 해야 되는데 최소한의 기준은 잡아야 된다. 네. 지금 상승 추세가 굉장히 강하게 나왔지만 일방적으로 상승만 하는 종목은 없습니다. 큰 추세로 본다면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거 맞아요. 근데 조금만 확대해서 본다면 이거 생각하기에 따라서 하락 추세로 돌아섰다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현 시점에서 이 라인 지금 네. 바닥을 충분히 다지고 있지만 40만 원 라인이 이탈하게 된다면 조금은 부담스러운 흐름을 깊은 조정을 가지고 올 수 있다.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맥점 자리를 이탈하게 된다면 좀 오랜 시간을 고통 속에 있을 수 있다. 지금 현 시점에서는 4만 원 마디가 굉장히 중요한 지지 라인이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61일평이 40만 원 라인까지 올라오겠죠. 불과 한두 달 내로 올라올 것으로 보이는데 저라고 한다면 만약에 이 종목을 보유하고 있다. 수익권이든 손실권이든 이 종목을 보유하고 있다면 40만 원을 지켜주기만 한다면 재차 반등 타이밍, 전고점 라인 47만 5천 원까지도 충분히 재차 돌파하면서 신고가를 이어나갈 수 있을 만한 그런 기대감이 충분한 종목이다. 전제 조건은 40만 원을 지켜줬을 때. 이탈하지 네.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네. 40만 원을 이탈하게 된다면 생각보다 깊은 조정이 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아무리 못해도 35만 원까지는 조정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뭐 물론 어차피 갈까 나는 후손한테 물려주려고 이건 조금 오바고 네. 나는 이 종목 지금 2차 전지 얘기잖아요. 네. 2차 전지 이제 대장격에 가까운 종목인데 2차 전지 배터리로 지금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확실히 전기차 쪽으로 넘어가는 그 시기가 과연 지금 이미 많이 전환이 되고 있죠. 네. 특정 나라들이
앞으로 생산 자체를 50% 이상 늘릴 거다, 70% 이상 늘릴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전기차로 아마도 뭐 100%까지는 아니겠지만 8, 90% 이상 점유율을 늘려나가겠죠. 어차피 활성화될 게 뻔히 보여. 언제? 내년? 잘 모르죠.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그리고 전기차 쪽으로 완전히 전환이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주유소처럼 전기차 충전 인프라가 언제 확립이 될지는 사실 확실치가 않죠.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모르지만 아마도 되긴 되겠죠. 가긴 갈 거야. 이런 생각으로 40만 원 무너져도 보유할 거야 라고 한다면 안고 계셔도 좋습니다. 근데 그래도 뭐 나는 5년까지 버는 건 아니고 한 신고가 갱신하면서 한 50% 정도 먹으면 괜찮아 라고 하신다면 최소한의 기준 40만 원을 지켜준다는 전제 하에서 대응하시길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에코 프로비엠까지 오늘의 특징주 살펴봤습니다. 그럼 다음 코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이번 시간은 톡하는 상담소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종목 고민 해결해 드리는 시간인데요. 참여 방법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왕 상군이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보이는 QR코드 보이시죠? QR코드 스캔하셔서도 바로 입장이 가능하신데요. 비밀번호 6724를 꼭 입력한 뒤에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톡방 분위기 잠깐 살펴보고 종목 상담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아자님 들어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아자님께서 반갑습니다 이라고 남겨주셨는데요. 혹시 종목 고민 있으신다면 지금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은 분들 이렇게 남겨주고 계시는데요. 너무 힘들 것 같아요. 나스닥하고 아침에 국선하시고 썸머타임 끝남 우째라고 이렇게 또 전문가님 걱정하는 글을 남겨주셨네요. 소통 교육의 왕 상구님 짱짱이라고 김상중화님께서도 남겨주셨고요. 문의가 참 많습니다. 갈대님이 이 또 ST 큐브에 대한 종목 고민을 또 남겨주셨고요. 얼라님 들어왔습니다. 이름이 재밌으시네요. 얼라님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순서대로 상담을 도와드리니까요.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계속해서 종목 고민 보도록 할게요. KB금융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는 55,500원, 비중은 20% 네, 가지고 계신다고 하는데요. 오늘의 종가 상황은 55,400원이네요. 2.8% 하락을 했습니다. KB금융 네, 2.8% 하락한 55,400원, 매수가는 55,500원. 네, 오늘 사신 걸까요? 오늘 장중에 고가는 57,100원이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도 제가 봤을 때는 오늘 진입하지 않으셨을까라고 생각은 하지만 지금 진입 목적이 스윙이네요. 스윙급으로 접근을 하셨다면 연말까지는 본다는 얘기인데 지금 봅시다. 지금 아까 테이퍼링이라든가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를 제가 계속 했었죠. 네. 그 얘기를 제가 마지막에 종목 추천해서 이제 한 번 더 하려고 했었는데 네. 지금 마침 이렇게 됐으니까 조금만 이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를 조금만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네. 하자면 지금 10년 동안 인플레가 사실 좀 낮은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꽤 오랜 기간 금융 관련 섹터가 굉장히 약세의 흐름을 보였었습니다. 네, 저조했죠. 전반적으로 재무가 굉장히 좋음에도 불구하고 주가 상승이 굉장히 잘 안 됐었습니다. 네. 왜? 금융 당국에서 뭘 못하게, 금리 인상도 못하게, 무슨 대출 상품만 내놓으면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 이거 다 하지 마, 막 이렇게 제약을 굉장히 많이 뒀었죠. 근데 지금 테이퍼링 진행이 준비되고 있고 금리 인상이 예견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금리 인상이 하긴 할 겁니다. 금리 인상을. 뭐 물론 기업 입장, 서민들 입장에서는 대출 금리도 같이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겠지만 네. 그만큼 경기가 회복이 되어 가고 있고 지금 금융 섹터에서 보자면 드디어 숨통 좀 트이는 겁니다. 그렇네요. 안 그래도 돈은 뭐 물론 모든 종목은 아니지만 대부분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금융 섹터들이, 금융 섹터 종목들이. 네. 그럼에도 주가 흐름은 굉장히 시장에서 소외된 약세 흐름, 약세까지는 아니지만 굉장히 빌빌대고 상승 제대로 못하고 이런 모습을 네. 보여줬었는데 최근 들어서 금리 인상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지면서 실질적으로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으면서 네. 전반적으로 굉장히 좋은 흐름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중에서도 KB금융은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가 있기 전까지는 불굴의 1등이었죠. 네, 그렇죠. 은행 섹터 불굴의 1등이었었는데 카카오금융이
카카오뱅크 지분도 엄청 많이 갖고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그렇기 그거는 때문에 처음 알았네요. 네. 카카오뱅크가 잘 나가도 KB금융은 좋습니다. 내가 1등 안 해도 돼. 네가 그렇네요. 1등 해도 상관없죠. 어차피 2등도 카카오페이고 3등은 나잖아. 크게 상관없어. 지금 뭐 네. 그렇기 때문에 KB금융은 좋습니다. 좋은데 지금 이 차트를 보자면 차트를 이렇게만 보면 요 며칠 동안 왜 이렇게 하락 많이 했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만 차트를 네. 조금만 줄여서 보자면 지금 많이 작년부터 올라왔네요. 꾸준히 굉장히 상승률이 좋습니다. 뭐 네. 물론 옛날까지 보자면 지금 아직 더 가야죠. 지금 뭐 6만 원, 7만 원까지도 바라볼 수 있겠지만 그래 5년 전, 10년 전 얘기 됐고 작년부터 보자고. 네. 작년부터 보더라도 느릴 뿐입니다. 가긴 갑니다. 굉장히 느립니다. 네. 지금 이렇게 봐서 그렇지 이렇게 보면은 이게 만약에 단기급으로 들어가면 언제 가는 거예요? 속 터져 죽겠네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작년부터도 저는 사실 작년부터 금융권도 그리고 보험, 증권적 쪽까지 다 같이 싸잡아 보더라도 대부분 재무가 탄탄해요. 근데 네. 힘을 못 썼어. 금융당국에서 하도 후드를 패가지고. 근데 지금은 어느 정도 뭔가 대출 상품 내놔도 금당국에서 제재를 안 합니다. 네, 맞습니다. 좀 더 하라고 이렇게 좀 환경을 조성해주고 있고 더 이렇게 금리 인상도 예견되어 있고 앞으로의 금융당국의 대응도 어느 정도 자유도를 높여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뭐 물론 시장을 주도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시장을 주도할 수 있을 만한 할 정도로 이 카카오뱅크랑 뭐 KB금융이랑 뭐 카카오페이랑 뭐 산업은행 뭐 기업은 뭐 신한지주 다 같이 우리 금융주주까지 다 같이 파이팅 해가지고 이렇게 재무 터트려주면서 이런 버프를 받으면 시장을 주도할 수 네. 있겠지만 사실 그럴 가능성은 조금 낮지만 네. 꾸준히 상승할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선 때까지도 네. 대선 제가 가장 선호한 섹터가 뭐라고 했었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원래 자율주행 쪽 말고 그쪽은 이제 스윙급으로 접근했을 때는 굉장히 좋은데 건설 좋아하셨죠? 건설 섹터를 가장 네. 선호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비슷하면서도 다를 수도 있겠지만 건설 섹터가 10년 동안 쭈구리 역할을 하다가 이제 겨우 좀 기지개 좀 펴고 있거든요. 기지개를 켜고 있고 그리고 내년에 대선이 있잖아요. 네. 대선에서 여당이든 야당이든 꾸준히 나오는 정책이 뭘까요? 부동산 정책이죠. 부동산 정책을 네. 하면 규제를 하건 매건 부동산 풀어주건 아니건 어쨌든 부동산 뭐 집값 잡겠다 아니면 뭐가 됐건 네. 부동산 관련 정책은 건설 테마에 도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재개발을 하건 신도시를 짓건 리모델링을 하건 어쨌든 건설 섹터는 뭐 건설 섹터 안에서 기자재라든가 뭐 이런 쪽으로 접근하는 방식의 차이, 섹터의 차이일 뿐이지 건설 섹터는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건설 섹터 새로 아파트 짓고 막 이러면 이럴수록 부동산 대출 지금 이번 정부에서 대출 규제를 많이 했죠. 많이 막아놨었죠. 집값 잡는다고 이런 규제를 많이 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실수요자한테는 혜택이 줄어들어 버리고 돈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이 벌어져서 좀 이런저런 가불론박이 많은데 어쨌든 이제 대선이 코앞에 이제 내년 초에 잡혀 있는데 그때까지 부동산 얘기 계속 나오면서 대출 금리에 대한 얘기도 꾸준히 계속 나올 거란 말이죠. 이 두 섹터는 느릴 뿐이지 분명히 꾸준히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 중에서도 대장격인 종목들은 더 제 역할을 해줄 가능성이 좀 더 열려 있겠죠. 네.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역시나 KB금융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 최근 네. 5거래일, 6거래일 동안 굉장히 좀 약한 흐름을 보여줬지만 네. 이분이 단타로 접근한 게 아니네. 단기급, 스윙급으로 접근을 했네. 라고 한다면 스윙급이면 지금 이미 11월이잖아요. 11월, 12월, 1월, 2월 뭐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본다고 한다면 대선 기간 코앞까지 본다고 한다면 지금 이렇게 봤을 때 상승 추세 꾸준히 유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봤을 때 중기 이평선들 121평, 61평 아마도 이 만날 가능성이 높은데 이 부분이 54,000원에서 뭐 54,000원 라인이 될 가능성이 높네요. 상승 추세 라인 하단 라인까지 해서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54,000원이 이탈하지 않는다면 이 타이밍에 주요 이평선들 지지받으면서 꾸준히 느리지만 꾸준히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스윙급 대응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단기급 대응이라고 한다면 조금 더 컷을 타이트하게 잡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스윙급이라고 봤을 때는 54,000원 라인 무너지지 않는다면 상승 추세 라인 무너지지 않는다면 조금 더 멀리 보더라도 가장 중요한 마디가 5만 원 라인이 무너지지 않는다면 충분히 연말까지 혹은 내년 대선 기간까지는 좋은 흐름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KB금융에 대한 종목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네. KB금융 한 종목 지금 종목 상담 받았는데 전문가님 땀을 닦고 계세요. 네. 다음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꼼꼼하게 상담을 해주시는 상군 전문가님입니다. 다음 종목 고민입니다. 우진이네요. 우진 매수가는 11,300원, 비중은 10% 담고 계신다고 하고요. 오늘의 종가 상황은 9,320원입니다. 장 초반에 9,750원으로 시작했던 우진이었는데요. 장중에 고점 9,870원까지 갔지만 네, 9,320원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2% 하락을 하면서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전문가님? 지금 이 종목이 일단 우진이 뭐 하는 회사냐면 산업용 계측기 및 제어장치 제조 판매 뭐 이런 큰 틀로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뭐 하는 회사야? 왜 이렇게 흐름이 괜찮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현 시점에 이 종목이 뭐 지난 6월부터 강한 흐름을 보였던 건 원전 테마로 엮여 있기 때문이죠. 원전 테마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근에 잘 갖고 친환경으로 봐야 된다라고 전문가님께서 얘기를 해주셨죠. 조금 쉬어가는데 또 가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지난 방송에서 얘기했을 때 중장기적으로 스윙급 이상으로 접근할 만한 종목은 에너토크다라고 얘기했었는데 맞습니다. 에너토크 네. 굉장히 잘 가고 있죠. 네. 사실 꽤 오랫동안 빌빌거리다가 지금 뭐 영국, 프랑스, 뭐 일본 뭐 이렇게 다 같이 다시 원전 테마가 이슈를 받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왜 에너토크를 강하게 어필했었냐면 다른 원전 관련된 테마들도 많습니다. 많은데 그 에너토크 같은 경우가 주요 대상처가 국가예요. 그러니까 국가 정책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얘기죠. 네. 개별 그냥 어디 사업 따내고 이런 게 아니라 정책발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을 만한 종목이 최근에 지금 에너토크. 한 달 새에 거의 2배가 뛰었네요. 주식 수익률표 요거 수익도 있는데 뭐 어쨌든 네, 근데 전문가님. 네. 꼭 그때 에너토크가 꽤 그러네요. 오랫동안 잠잠했었기 때문에 네. 스윙급으로 접근하는 게 더 나을 수 있다. 국가 정책발 이런 걸 받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근데 단타적으로 접근할 때는 서정기전이라든가 일진이라든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우진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네. 나쁘지는 않은데 매출도 괜찮아지고 있고 영업이익도 흑자 전환을 했고 근데 뭐 단기 순이익은 아직 적자긴 한데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네. 박스를 어느 정도 형성을 해주고 있습니다. 뭐 물론 확실하게 지켜주고 있는 건 아니지만 여기 7,500원 부근, 7,200원 부근 그리고 위쪽으로는 1,500원 부근 여기에 박스를 어느 정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뭐 물론 여기 좀 살짝 찌른 감도 없잖아 있긴 하지만 네. 큰 틀로 봐서는 어느 정도 구간을 형성을 했죠. 네, 매수가는 찌르는 곳이네요. 지금 매수가가 네. 11,300원? 네. 11,300원이면 제가 말했던 박스 상단 구간 부근이 되겠죠. 네. 여기서는 저는 이 분이 아마도 그래도 차트를 모르는 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기본적인 이슈빨은 뭐 이제 글로벌 이슈라든가 국내 정책 이슈라든가 원전 테마가 결국 아직은 몇 발 더 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뭐 물론 한번 시세 분출을 섹터도 순환매가 있기 때문에 섹터 순환을 한 1, 2주 전에 강하게 받았었고 그리고 재차 이 타이밍에 한 번 더 이슈 받을 때 분명히 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마도 원전 테마 한참 이슈 받을 때 이 타이밍에 진입을 하지 않으셨을까라고 생각은 하는데 네. 만약에 이때 진입을 했더라도 혹은 이때 진입을 했더라도 첫 번째는 아니고 네. 두 번째, 세 번째에서 진입을 했다고 한다면 최소한 이분은 주요 맥점 라인이 어딘지는 알고 있지 않나. 여기서 맥점이라고 하는 건 매물대가 부딪히는 자리, 심리가 부딪히는 자리, 사람들이 가장 많이 싸우는 자리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지금 13,300원이면 여기 저항 받을 자리인데 팔아야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혹은 싼 고점, 쓰리고점 돌파 슈팅 파동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선택과 집중을 하신 거겠죠. 선택을 했는데 여기 제가 봐도 쓰리고점 돌파하네 그럼 슈팅 파동 나오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단타로 접근을 하셨네요. 단타로 접근을 했다고 한다면 컷을 타이트하게 잡았어야 맞습니다. 512평 네. 이탈할 때 아웃했어야죠. 네. 근데 지금 아직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는 아니야. 기대감 있어. 충분히 재차 이슈 받을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512평 이탈할 때 컷하지 않으셨겠죠. 네. 그러면 일단 단타로는 실패한 거예요. 근데 본인의 의지였는지 아닌지는 확신할 수 없겠지만 지금 단기급, 스윙급으로 대응을 할 수가 있겠죠. 지금 쌍바닥으로 중요한 자리는 7,500원, 7,200원 라인인데 7,200원 라인 어쨌든 저쨌든 지켜줬죠. 네, 이 그렇네요. 박스를 지켜줬습니다. 그럼 재차 상단 박스 1,300원에서 11,000원까지 이 라인을 돌파를 해준다면
슈팅 파동이 나오겠죠. 네. 근데 진입가가 이 자리네. 근데 저항 맞을지 돌파 슈팅이 나올지는 모르죠. 봐야죠. 네. 그러면 본인의 진입가가 중요한 저항 라인이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겠죠. 나는 안전 귀가하겠어. 혹은 아니 3고점 돌파가 아니라 4고점 돌파는 진짜 더 강한 시세 상승일 분출이 나올 수도 거야, 있어 라고 라고 한다면 생각하시면. 기다려 볼 법도 합니다. 네. 근데 이거는 좀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지만 저는 물론 네.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원전 테마가 이 정도로 끝났다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충분한 기대감은 있지만 이 순환매가 언제 돌아올 것인가 라고 한다면 뭐 물론 내년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제 예상으로는 두어 달 이내에 한 번 더 큰 이슈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 시점에서는 단타로는 이미 실패를 했기 때문에 단기급, 스윙급으로 대응 전략을 잡자면 7,200원 이탈하지 않는 이상. 근데 7,200원이 또 멀어요. 그러면 그렇네요. 단기 이평선들을 기준으로 잡아야 되는데 지금 또 512평은 데드크로스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그럼 자를 거예요? 아니죠. 이미 여기서 버텼는데 자르지 않으시겠죠. 그럼 스윙급 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7,200원 라인, 하단 라인, 박스 하단 라인 이탈하지 않는다면 다시 1,500원 라인이 올 텐데 1,500원 라인에서 본인 안정기가 할 건지 아니면 슈팅 파동을 기대해 볼 건지 선택과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저라고 한다면 돌파를 기대할 것 같지만 돌파를 못했을 때 다시 몇 달 동안 버틸 수 있어요. 그 선택까지 하셔야겠죠. 네, 우진에 대한 종목 고민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중기급인지 단기급인지까지 또 세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으니까요. 도움되시길 바랄게요. 네, 종목 상담은 여기에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히든 종목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 봐요, 전문가님. 시간이 조금 남아있으니까 오늘 전문가님께서 종목을 가지고 오신 그 한 종목 있잖아요. 네, 가지고 왔습니다. 그것에 대한 힌트를 좀 주시면 이렇게 저희가 한번 맞춰보도록 할게요. 오늘 제가 가장 많이 한 얘기가 뭐죠? 오늘 가장 많이 한 이야기요. 시향부터 해가지고. 시향부터 금리 인상, 금리, 테이퍼링. 테이퍼링. 네. 앞으로 어떨 거라고요? 금리 인상? 네, 하죠. 하겠지. 네. 이 금리 인상 하긴 할 건데 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겠지만 그 어떤 섹터가 가장 꾸준히 상승할 거라고요? KB금융 보면서 금융주들이 이제 좋다. 계속 꾸준히 갈 느리지만 겁니다. 간다. 느리지만 갑니다. 네, 느리지만 간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죠. 근데 항상 하는 네. 얘기들 중에 특정 섹터를 논할 때 항상 저는 대장격인 종목들을 많이 언급하곤 합니다. 대장격의 금융주의 종목들이 대장주. 제 역할을 해주고 나서 네. 후보 2군들, 3군들이 따라오면서 시세 분출을 터뜨려준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지금 금융권에서 대장격인 종목이 가장 크게 세 개 뭐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일단은 카카오뱅크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KB금융이 있고요. 카카오페이 오늘 또 그렇죠. 상장을 했으니까 이렇게 지금 세 개가 될까요? 현 아니면 시점에서는 3대장으로 봐야겠죠. 토스 관련주들도 있을까요? 뭐 물론 어떻게? 다른 종목들도 네네네. 시총 18조 막 이렇게 10조 넘어간 종목들은 꽤 있습니다. 네. 꽤 있는데 현 시점에 은행권 3대장이라고 본다면 어쨌든 오늘 상장은 카카오페이까지 해가지고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KB금융까지 네. 볼 수가 있고 다른 그 은행 종목들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차트를 하나씩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네. 전반적으로 대부분 아까 KB금융처럼 꾸준한 상승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은행주들이 비슷하게 흘러가는 것 대부분. 같더라고요. 네. 근데 못 간 종목들이 있겠죠. 이렇게 있죠. 좋은데 아, 이렇게 기대감이 네, 있는데 있었죠. 왜 못 가? 왜 못 그렇게 간 이유도 이야기가 있습니다. 있겠네요. 못 간 맞습니다. 이유도 있어. 확실한 이유가 있죠. 그 또. 부분만 해소가 된다면 대장격의 역할을 충분히 해줄 수 있을 만한 네. 종목이 있다라고 있다. 생각합니다. 네. 그 종목 알고 싶으신 분들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요. 주시광 상군이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입장이 가능하시거든요. 들어오셔서 이 종목, 히든 종목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본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들 사칭을 하는 이 피해 사례가 너무 늘고 있는데요.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을 요구하는 등의 모든 불법 행위를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너무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분명히 방송 시작 전에는 저한테 말 많이 하라고 하셨는데 에너지가 엄청나세요. 분명히 힘들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또
열과 아. 성의를 다 해주시고 가시네요. 그러니까 종목 상담 올리실 때 성심성의껏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성심성의껏 온 에너지를 쏟아서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2주에 한 번씩 보니까 너무 아쉬운데 다음에는 조금 더 또 자주 보게 돼서 종목 상담 한번 거하게 하는 날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각 잡고 종목 상담 한번 해볼까요? 네, 그렇게 하는 날이 한 번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PD님이 오케이 하면 그렇게 네, 하겠습니다. 피디님께서 마련을 해보겠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전문가님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저는 3부에 뵙겠습니다.